멀티플이 올라가는 주가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제 2,900에서 3,000 그 2차 도전대를 지금 보면서 시장이 달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ROE라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오늘 모신 분은 더 프리미어 대표시죠. 강관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도에는 정말 세계에서 꼴찌했던 한국 증시죠. 근데 올해는 정말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대선 전후로 해서 또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강 대표님은 한국 증시 2025년 아주 큰 불장이 올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뭐 작년 말부터 우리 시장 움츠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최근에 뭐 제가 8.15 모니터 다달이 뭐 한 번씩은 나오잖아요. 네.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었었는데 장이 내려갈 때는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맨날 그런 댓글들을 제가 봐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방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너무 안 좋잖아요. 작년에 완전히 그렇죠. 꼴찌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시장 참여자로서 참 난감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작년 12월 3일에 그냥 급기야는 개헌까지 그렇죠. 터지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6개월 정도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 암흑기를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오늘까지도 시장에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제 눌린 만큼 더 되튀는 이런 네. 느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눌린 만큼이라는 게 뭐냐면 24년에도 눌렸고, 그렇죠. 그리고 25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6개월 동안에도 사실은 눌려 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한꺼번에 지금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리레이팅 커밍 순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리레이팅, 주가 재평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주가 재평가가 될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재평가가 되고, 그 개별 호재가 있어서도 주가 재평가되는 거고, 뭐 멀티플이 올라간다. 우리가 PER이나 PBR 이런 걸 멀티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티플이 올라가서도 주가 재평가가 되는데, 근데 호재가 나오는 거는 이익이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아직 이익 늘어날 건 그렇게 많지는 않다예요. 그럼 지금 나오는 주가 재평가는 이익의 증가, 여기서 나오는 주가 재평가가 아니고 멀티플이 올라가는 주가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가 재평가가 앞으로 가능할지를 오늘 뭐 1시간 내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24년 전 세계에서 우리가 꼴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특히 뭐 한 22% 이렇게 빠지면서 정말 암울한 24년을 보냈는데, 이게 또 주가 재평가의 이유도 돼요. 네. 작년에 너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반면에 미국은 어땠느냐? S&P 500이 작년에 23% 했어요. 아, 진짜 우리 정반대. 그 KBS 나스닥- 40, 50이네요. 그러니까 나스닥 28% 했고. 근데 24년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23년에도 이쪽이 한 20% 초반대를 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연속을 미국은 달렸다. 근데 우리는 안 달렸어요. 쉬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뒤로 처졌잖아요. 그죠? 상당히 좀 우울했던 면이 있었는데, 근데 25년 제가 초반부터 그랬잖아요. 금년은 달라질 것이다.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최근에 조금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이제 똔똔 수준 정도까지 온 거예요. 작년, 재작년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아요. 나중에 차트가 나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보면 지난 1년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보다 앞에 가 있어요. 여전히. 네. 우리가 늦었던 거죠. 그만큼.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달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한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1%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조금 더 위쪽을 보고 싶어요. 제가 8.15 나올 때마다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지수대가, 저는 뭐 2,900에서 3,000선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1차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게 2,700 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넘어간 넘었죠. 거니까
이제는 이제 2,900에서 3,000 그 2차 도전대를 지금 보면서 시장이 달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릴 때 왜 그러면 2,900에서 3,000 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가 9%, 8%로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댔어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역산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 지수대가 2,900에서 3,000대라는 거예요. 좋게 봐주면 3,000으로 보는 거고 적게 봐줘도 2,900은 무조건 가 있어야 되는데 웬걸 지수가 2,400도 갔다가 2,400도 깨졌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늠을 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뭐 애널리스트 생활을 뭐 상당히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여기는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역차별로 받고 있다. 근데 지금은 그 역차별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장세가 우리나라에서 급기야는 이제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이 순간에서만 지금이 있는 그 모멘텀 가지고만도 3,000선을 일단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상법 개정을 제외하고도? 돌파까지는 몰라도 그냥 기업들의 이익 나는 것만 가지고도 갈 수 있다고 저는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ROE라는 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또 25년도 뭐 9% 정도 지금 우리가 기업 이익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9% 중반대까지 가는 이런 지금 기업 이 컨센서스 숫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이제 급기야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PBR이 1.0배 수준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겠구나. 네. 그럼 1.0배까지 가면은 우리가 3,500도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때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00까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3,500을 바라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뭐 5,000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제가 아시는 분은 또 6,000도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기업들의 이익 그리고 적정 그 밸류에이션 그것만 봐도 작게는 3,000,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 내년 뭐 가면은 3,500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제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그 코스피의 캐치업 랠리 요것에 대해서 이제 현실화되는 그 어떠한 과정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는 걸까? 네.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냥 그림으로 보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지난 1년짜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녹색이 S&P 500입니다. 네. 저 녹색이 S&P 500이 금년에 뭐 이어투데이스로 연초 대비해서 지금 똔똔 수준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보다 지금 앞서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1년짜리 차트라 이건데 2년짜리 차트로 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화살표를 해놓은 거를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차이 정도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S&P가 최근에 조금 이제 같이 올라오는 와중에 우리 코스피도 상당히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는 이런 거죠. 상해 지수입니다. 상해 지수가 오른쪽을 하나 보실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약간 옆으로 눕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눕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항생이나 이런 거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수는 상해랑 달리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 S&P 500 이거의 그 그림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우리 시장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했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팔고 줄이고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고 인도로 네, 가고 그랬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금년은 우리는 이제는 거꾸로 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다. 중국에서 조금만 자금이 유동성이 빠져나와도 우리 시장 들어오는 상당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이 세 나라가 있잖아요. 네. 중국이 있고 인디아 있고 대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빠지더라도 우리는 저는 충분히 캐치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MSCI 선진국 지수 지금 들어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5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언제까지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언제까지. 근데 노력은 막 하겠지. 왜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할 테니까 투자자들이. 곧 이제 상법 또 오늘 내로 이제 오늘 발의한다고.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시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금 보면서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는 이제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도 지금 같이 병행되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상당한 캐치업 랠리의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너무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어떻죠? 뭐 차익 실현 욕구도 꽤 있을 거잖아요. 세상이 한 방향으로만 갈 것 같아도 삼성전자가 100주가 거래되면 100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거래 성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파는 사람이 있어야죠. 100주를 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군가는 팝니다. 그래서 그 힘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지금 강해지고 있다. 근데 네. 뭐 차익 실현해서 조금 밀릴 수는 있다 이렇게 쳐도 다시 저가 매수로 들어오려는 세력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사실 오늘 그 뭐죠 상법 개정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라는 게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걸로 더 세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상당한 호재고 외국인들이 엄청 얼마나 들어올까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미리 막 장전서부터 선물 매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시장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랬는데 네. 순간적으로 이거 뭔가 이거 우리 물량 뺏기 뭐 이런 거 아니야? 우리 트릭 같은 거 아니야? 했는데 보니까 지금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말씀을 했으니까 네. 뒤에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 차트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이 보시면 요거 보세요. 요 기간 동안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들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물밀듯이 밀고 언제부터죠? 들어왔어요. 2022년 초부터 해가지고 아. 작년에 여름에 주가 부러지기 전까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사들어왔어요. 거의 누적 기준으로 이렇게 사들어왔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팔아제꼈어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를 보세요. 여기 화면이 작아서 보이실지 몰라도 살짝 고개를 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정점이 통과를 했을 뿐더러 지금 5월 달부터 지금 사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월 기준으로 지금 순매수로 돌았잖아요. 1조 이상. 그리고 어제도 뭐 어마어마하게 또 사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법 개정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기폭제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부수적으로 가야 될 게 많은데 아직 좀 뭐 확인하고 가야 될 그런 것들은 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또 추경도 20조 정도 더 풀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있거든요. 이것이 네. 이제 결국 유동성 공급이고 이것이 이제 뭔가 좀 망가져 있는 경제를 살리려는 경제 성장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 매크로 데이터들 보면은 지금 트리플 약세잖아요. 그렇죠. 뭐 생산도 마이너스,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나라 해야 돼, 미국에 해야 돼? 그렇죠. 기업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신정부가 들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거 단기 처방이라도 뭘 좀 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대로 지금 떨어졌고 지금 GDP 성장률 전망조차도 한국은행에서는 0.8% 얘기한 거고 네. 해외 IB들도 전부 다 1% 밑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추경을 뭐 30조나 35조나 그 정도 레인지라도 해가지고 긴급하게 해서 몰핀 처방을 좀 하면 그 GDP 성장률조차도 한 0.4에서 0.5%포인트 포인트 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1% 초중반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내년 성장치 전망은 뭐 한 2%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응급 처방을 좀 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동성이 들어오면 그렇죠. 상당히 시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한 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낮췄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당연히 이제 낮춰야 되는 건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찬스다 이래가지고 지금 낮췄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한 9월 정도부터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2회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은행도 2회 정도 더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리레이팅의 조건,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유동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한테는 호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제까지 그 안 좋았던 것들이 진짜 극에 다다르니까 그것이 좋아지는 오히려 호재로 변하는 모습을 그렇죠. 저희가 그냥 보긴 하네요. 시장은 항상
앞을 보잖아요. Forward 그렇죠. looking, never look back.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어땠습니까? 그날부터 바닥치고 그렇죠. 올라갔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건설주들에 대한 기대가 이거 맞는 겁니까? 예전처럼 이 추경을 한다, 경기 부양을 한다 했을 때 이 부동산이 건설을 통해서 할까요? 제가 건설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아, 나중에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레이팅, 멀티플이 올라갈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라서 PER 이제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게 이제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러니까 아주 장기로 왼쪽 편에는 15년짜리를 제가 가져왔고 오른쪽에는 이제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왼쪽 거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지금 10.0 포워드 기준입니다. 포워드 선행 PER 기준으로 포워드인데 자 제일 바닥 거는 이제 8배를 하회하면은 선행 기준으로 항상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곤 했던 지난 15년 그림이죠.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지난 1년 동안은 어땠느냐? 지난 1년 동안에도 8배 정도 가면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더라라는 거고 지난 1년간의 평균은 한 8.8배 이 정도의 선행 기준으로 서 있죠. 네. 근데 요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왼쪽 차트에서 이거 바로 여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10배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왜? 왼쪽에서 제가 15년의 평균치가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한 건데 이 10배 정도가 지금 눈에 들어오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9.4배, 3배 여기까지 와 있는데 네. 지금 10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7, 8%더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2,900, 3,000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이제 트라이를 해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어딜까라고 봤을 때 지난 15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자릿대가 보이는 거예요. 네. 한 11배 선행 기준으로 11배. 그러면 3,000에서 11배면 한 3,300 정도 가는 거고 여기 또 많이 가면은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어쨌든 3,500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여력이 된다.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드는 지난 15년과 지난 1년의 선행 PR 이런 차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행인 거죠. 네네 선행 기준으로. 자, 저 정도 간다고 하면 3,500 진짜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우리 코로나 이후에 쫙 올라간 다음에 이 3,000이라는 게 이렇게 높은 수치구나를 몇 년간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네. 까마득한 수치로 보였는데 근데 그때가 잘못된 거죠. 저는 그때도 뭐 지상파나 이제 경제방송 채널을 가가지고 이거는 정규 분포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3시그마 밖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생길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라 빨리 팔아야 된다는데 거기서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외국인들한테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아주 잘했죠. 올라갈 그렇죠. 때 외국인들이 왕창 사는데 걷다가 다 부어버렸잖아요. 이번에 삼성전자 개인들이 또 잘했잖아요. 밑에서 삼성전자 다 담았죠. 다 담았잖아요. 지금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주워 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십조 매도했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참다가 이제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차익 시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사면 그 누구한테 사는 겁니까? 개인들한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실수하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면서도 지금은 물량을 뺏기면 안 될 때 같은데. 그거죠. 너무 빨리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 폭발하면 안 돼요. 거래가 조금씩. 그래도 더 많이 오르고. 네, 그래야 더 많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다. 제 지난 그 8.15 모니터 그 다달이 나올 때 그 썸네일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서 급하게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제가 항상 오늘 가지고 온 이 프레젠테이션은 리레이팅을 제가 앞에 다 다뤘잖아요. 네. 리레이팅.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는데 뭐 서둘러서 이렇게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BR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네. 이 적정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PER로 보는 방법도 있고 PBR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익은 왔다
갔다 막 출렁출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때는 이익이 엄청 많이 났다가 어떤 때는 또 적자 왕창 또. 적자 났다가 막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PBR로 보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설명하는 분에 따라 가지고 다 이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PBR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죠. 노란 걸로 제가 마크를 해왔는데 0.75, 0.8 이 정도 되면 여기가 항상 선행 기준으로 네. PBR 기준 이렇게 섰었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이 815 나올 때도 이 정도 가면 이제 돌아설 겁니다. 2,400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그럴 때도 돌아설 겁니다. 돌아설 겁니다. 계속 돌려 세우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연기금이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1년 거를 이렇게 보시죠. 1년 거를 봤을 때 위에가 한 0.95 정도 되면은 이제 피크였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게 한 0.87 뭐 이 정도 올라오니까 0.95, 0.9 거기까지 보면은 지금부터도 한 10% 그러니까 PBR로 해석을 해봐도 한 3천 정도는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 그러면 위로 PBR로 해석했을 때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할 때는 보시죠. 여기도 평균이 1.0배, 선행 기준으로 1.0배고요. 이 위까지도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1.0까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제일 고점 수준은 뭐 1.2, 1.3 이 수준까지도 갔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0까지만 가도 한 3천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1.3까지 간다 그러면 30%가 더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그러니까 4천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기업들의 ROE 그리고 상법 개정 플러스 지금 약간 부족한 게 배당 분리과세 그렇죠. 이 얘기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조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야, 진짜 이렇게 근데 참 이 PBR 기준도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기준으로 따지니까 이제 이렇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은 뭐 빼더라도 다 뭐 1.3 아니면 1.5 이런 경우들이 근데 많지 이제 않아요. 그런 거를 절대적인 PBR도 중요하지만 저는 PBR을 항상 말씀드릴 때 딴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ROE라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기업들이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지주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은 PBR이 0.2라고 해서 그럼 0.3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진짜 싼 거냐?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좀 달리합니다. 왜? 아니 돈을 못 버는데 금방 많을 것 같은데 0.2도 저는 비싸질 수 있다. 0.3도 비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 PBR은 중요하지 않다. 그 회사나 그 마켓이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ROE를.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금방 우리 질문하신 거에 이제 또 글로 돌아가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ROE라는 게요. 시장의 ROE가 뭐 별반 뭐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 네. 밸류에이션이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ROE라는 게 한 자릿수예요. 그렇죠. 왜? 근데 PBR은 2배가 넘어가요. 엄청 비싸요. 그나마 좀 중국이 싼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PBR도 좋고 잘 나와요. 이익은 잘 나와요. 은행도 잘 벌죠. IT 하는 반도체 회사들도 잘 벌죠. 그렇죠. 잘 벌고 또 최근에는 또 디펜스, 이 방산 쪽에서도 잘 번다고 나오고 뭐 전력 인프라도 잘 번다고 나오고 잘 버는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눌려 있었다니까요. 한국 돈 빼. 딴 나라로 가. 인도가, 중국가, 대만가. 이래가지고 눌려 있었는데 그 ROE라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냥 ROE만 봐서도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장 봐서도 상대적으로도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가 맞다. 그러니까 제가 5천이 됐든 6천이 됐든 말하는 분들의 뜻도 좀 알고는 있는데 일단 제 눈에 보이는 숫자로 풀어본 리레이팅에 가는 국면은 일단은 두 번째 관문은 인 3천까지는 일단 트라이 해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 이슈도 좀 있습니다만 네. 배당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렇죠. 불만족스러웠잖아요. 그렇죠. 이 배당 수익률 이것도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받으면 좋은데 이거 뭐가
애로사항이 많은지. 배당 분리과세. 네. 그거 좀 봐두면 지금 차트를 하나 보시면 배당 수익률 2%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은행 이자보다 더 나와야 네, 뭔가 네. 좀. 그래서 우리가 주주한테 돌아가는 리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턴이라는 게 배당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좀 합쳐가지고 매년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2%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게 이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 중반대인데 그거 가지고 뭐 시장의 유인이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 분리과세 그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건 좀 좀 풀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배당 분리과세가 도대체 뭐가 이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배당 분리과세가 이제 대주주들이 그거 종합과세로 하면요 45% 얻어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당에서 10억 받았다. 대주주 입장에서. 근데 그냥 대주주가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도 일반 주주들도 예, 일반 사람들도 만약에 1,00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종합과세로 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그거 넘어가면은 종합과세로 가서 세율이 훨씬 높아져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로 할래 아니면 20% 초반대 그냥 분리과세하는 그 세율로 맞을래 할 때는 반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상속할 때밖에 이렇게 큰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속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낮은 가격에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PBR 낮게 주가 낮게 지금 현대차 그룹들 보세요. 엄청 주가 싸잖아요. 주가가 왜 못 올라갈까요? PBR이 4배밖에 안 되는데 PER이 4배밖에 안 되는데 아직 상속이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끝나지 않았죠. 이 순환 출자 구조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청유섬 회장 지분이 뭐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명예회장 거 지분 가져가야 되고 또 기아 거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거 가져가려면 돈이 얼마예요? 그럼 주가가 높으면 좋을까요? 세금으로 많이 나가니. 세금으로 엄청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돈 벌 수 있는 뭔가 재원이 될 수 있는 걸 좀 줘야지. 안 그러니까 대주주들도 맨날 무슨 주식 담보 맡겨가지고 자기 주식 사고 신주 참여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럴 때 배당이라는 거를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럼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한테도 그 온기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당 성향도 좀 올릴 수 있고 배당도 좀 자주 하고 그러면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커지고 상승되고 활성화되면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세원이 그럼 줄까 말까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세원이 파이가 커짐으로써 세원이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자기를 위해서라도 세게 받아야 되는 상황. 네. 이게 결국 또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거고 하니까 네.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아니, 배당 안 주고 뭐 대주주들도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중간중간 막 빼먹고 뭐 이런 그치. 케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전부 새로 계열사 하나 회사 자기 회사 만들어서 네. 거기다 일감 몰아주기 해가지고 네. 따로 수입 만들고 그랬었죠. 자, 하여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좀 생겨났는데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좀 바뀌냐에 대한 기대로 샀다가 확 매도로 실망하면서 나온 게 이제 최근 2년, 네, 1, 2년 이 일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매도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아까 보여드린 차트 다시 보여드리면 상기를 시켜드리면 이 파란 부분이 이제 거의 끝났다. 그리고 오른쪽에 밑에 보면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 이게 1년 누적 그림이거든요. 지난 원위치로 갔네요, 그냥. 1년 동안 주회장창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위치로 간 거죠. 기대감에 쭉 올랐다가 많이 들어왔다가 다 애퇴를 하고 다 나간 거예요. 네. 예, 그런 그림이었는데 자 최근 거로 보시죠. 최근 거 제가 5일 누적하고 10일 누적 이렇게 그려보는데 이거 그리는 사람 아마 시장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요 왼쪽 밑에 이 박스는 매도 정점이 지났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그 직전에는 이만큼까지도 누적 기준으로 샀었댔어요. 한 5조를 그냥 뭐 5일 기준이니까
5일 동안 5조를 현물 플러스 선물로 산 거는 상당한 임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5일 기준으로 10조를 갖다가 패대기 친 거예요. 이게 4월 그 인디펜던스 데이, 그 리버레이션 데이 그 뒤에 바로 이렇게 갖다 두드려 팬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팼는데 너무 많이 팬 것 같으니까 지금 쭉 올라온 감이 있는데 최근에 여기서 어떡 할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간을 보고 있다. 예. 근데 여기 끝에 보시면은 위로 고개를 들었어요. 급기야는 이제 어제 상당한 임팩트를 줄 수 어제 있는. 1조 코스피만 예. 1조 1,000억 들어왔죠. 예. 그리고 선물까지 제가 꼭 보셔라 하는데 제 이 차트들은 다 선물이 들어가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60에서 70%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물은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현물보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더해놓은 거하고 이쪽 선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컨트롤 하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지금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 한국 증시 못 오르는 이유들,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건 공매도 때문이다. 이런 또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 공매도에 관련된 데이터는 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사들어오는 국면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공매도는 줄었나? 아니에요. 공매도는 늘고 있어요. 최근에 공매도도?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죠. 오른쪽 보시면은 공매도 다시 재개한 뒤로 이만큼 올라왔고 여기도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 거의 한 15조, 16조 이 정도인데 지금 10조 정도 와 있잖아요. 네. 아직도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공매도를 제가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뭐 엔비디아가 됐든 뭐 아이언큐가 됐든 뭐 팔란티어가 됐든 고개 들 때 이렇게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드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쇼커버? 쇼커버입니다. 공매도를 쳤던 그 똑똑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가서 서학개미들이 밀어 올리니까 거기서 죽겠다 이러면서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오는 뭐 현물, 선물 그걸 보면서 공매도로 늘어나는 그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위협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피크 대비해서는 지금 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도 피크 대비해서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아주 피크했을 때는 20조까지도 갔었어요. 네. 그거에서는 지금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신용잔고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 시장을 억누르는 요소 결국은 유동성이 좀 늘었네 싶어서 거래량이 늘어서 이렇게 네. 봤더니 뭐야 신용으로 다들 샀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네. 그다음에 또 신용으로 하락을 해서. 조금 개인들이 밑에서 아주 집단지성이 발휘돼 가지고 지난번에 4월달에 이렇게 바닥을 찍었던 신용잔고인데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슬금슬금 올라오긴 왔어요. 근데 과열된 느낌은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냥 각도가. 딱 한눈에 보셔도 각도가 과열된 느낌이 없고 최근 15년 거를 보면은 이때가 과열됐던 거죠. 이때가. 그러네. 예. 개미들이 뭐 엄청 달려들었을 때 그때가 과열됐던 거고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이 지금 내려와 있다. 근데 이 비율 이거를 이제 절대 금액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가총액 또 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보면은 거의 뭐 1% 남짓 왔다 갔다 아니면 2%그 정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위협적인 리스크적인 이런 걸로는 생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 리스크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되는 걸로.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최근에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하여튼 이 100일 요 단위로 우리 네. 증시의 어떤 성과를 한번 좀 분석을 해봐 주시죠. 자, 다시 제가 이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갈게요. Re-rating coming soon. 저는 저 주가 재평가가 다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최근 100일 동안을 봐도 주가 재평가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아를 치면 5단 기아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뭐 2단, 3단 여기 이 정도는 와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자 보시죠. 최근 100일 성과를 제가 쭉 100일 전을 100으로 놓고
쭉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쪽을 쭉 봤어요. 순서대로 어느 게 잘했나 이렇게 보니까 건설 부문이 아주 뭐 좋네요. 100일 동안 지금 170%, 그러니까 70% 이상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시가총액을 다 가중평균해가지고 대형사들, 뭐 중형사들 조금 넣고 나중에도 세부 그 차트가 있습니다만은 건설이 단연 앞서가고 있고 원전도 그랬고 매일 그 뭐 뉴스에 나오고 매일 경제방송 틀면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었어요. 그렇죠. 방산도 좋았고 조선도 좋았고 LNG 최근에 뭐 이제 증권, 은행권 이쪽도 좋고 지주사까지도 최근에 좋죠. 좋잖아요. 아주 좋죠. 맨날 뉴스 틀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른 전력 인프라는 그 전에 좀 좋았다가 조금 이제 순위가 밀렸고 2차 전지는 여전히 밑으로 처져 있죠. 로봇도 뭐 요 며칠 괜찮았습니다만은 아직 조금 그렇죠. 처져 있는 이런 상태고. 근데 저는 뭐 위쪽에서도 좀 골라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밑에 쪽 특히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2차 전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아마 그 지표에서 보여주셨던 그 신용 잔고가 확 증가됐던 시기가 아마 2차 전지 그때 그것도 폭등하던 많고 그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네, 삼성전자도 있었고, 그랬던 건데 저는 2차 전지에서는 아직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2차 전지의 대표주라는 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어쩔 그렇죠. 수 없이. 그러나 이제 여기도 전기차 수요가 지금 이렇게 좋은 때도 아니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할인 판매 경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그러면 전기차 업체의 영업 마진이 그렇게 줄어드는 환경에서 그러면 밑에 있는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양극장제 전해진 여기가 마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정부가 2차 전지 쪽 이거 어떻게든지 살려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혹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원이 나간다 그러면 주가가 또 한번 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100일은 이랬고요. 최근에 10일 거로 제가 다시 좀 발라서 좀 보고 싶어가지고 10일 동안 어떨까 이렇게 봤는데 여전히 건설 쪽이 아주 뭐 세게 올라가고 오늘은 보니까 대우건설도 또 뭐 체코 원전 이슈 때문에 또 세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쪽이 여전히 강하고 이제 뭐 정권 바뀌니까 지주사 쪽이 완전히 그냥 뭐 풀 스피드 내 가지고 그렇죠. 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테크 쪽도 미국발 뭐 엔비디아가 다시 뭐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고점을 이제 갱신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계속 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테크 쪽도 SK 하이닉스도 이제 22만 원 뚫고서 이제 새로운 쪽으로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덩달아서 이제 삼성전자도 58,000원 선 이 두터운 이게 매물벽이잖아요. 이제 뚫어보려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뚫면은 또 6만 바라보겠죠. 그래서 항상 6만 전자 어디 가냐 이게 이제 나가는 데마다 질문인데 뭐 곧 그런 국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고 있고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봇 네. 뭐 신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은 뭐 AI나 뭐 이런 쪽이나 그러게요. 신사업 뭐 이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쪽에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뭐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AI에 대한 투자.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게 올라가는 게 IT에 대해서만 올라가는 거냐? 거기 또 로봇 관련되는 이슈가 붙으면은 멀티플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전기차 관련되는 것만 보면 그 선행 PER이 지금 160배 정도 하거든요. 거기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이익이 더 줄으니까. 선행 PER이라는 거는 이익의 역수거든요. 그렇죠. 이익이 줄면 줄수록 PER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기차로만 봤을 때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전기차보다는 다른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거기 로보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근데 로보택시 볼 때는 또 그 경쟁사가 있잖아요. 경쟁사 거 보면은 선행 PER이 30배 초반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200배 갈 수 있을까? 160배인데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은 조금 좀 높게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로봇 쪽을. 그래서 이쪽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다만 이익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들이 높고 좀 속에 이익들을 창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참 문제다. 근데 주가는 또 다른 세계라 좀 그렇죠. 기대감이.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쪽은 조금 그게 좀
빈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며칠 전에 계속 강하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사람들 눈길을 끄는 게 이제 증권하고 금융 쪽이잖아요. 저는 뭐 증권주는 이미 대책으로서 출범하기 전부터 증권주 좋게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책거래소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뭐 거래를 갖다가 퇴근하면서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거래소 기능이 생긴 거죠. 출퇴근하면서 요새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영업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대금 늘고 거래 활성화되고 그것만 이제 보는 건데 저는 증권주가 예를 들면 제가 개별 정보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일부 특정 대장주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목표 주가를 넘어가 버렸어요. 미래에셋. 네,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지금 못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리서치 헤드도 했던 사람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숫자가 못 따라오고 있다. 무슨 숫자가 못 따라오고 있느냐? 아니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제 활성화 한다면서요. 네. 그리고 시장도 좋아지고 이게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거래대금도 있지만 경제 활성화가 되면 뭐 합니까? IB 쪽에서 기업금융 쪽에서 돈을 뭐 어디 투자하고 뭐 하는 딜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 거기 딜이 활성화되면서 들어오는 수입 이걸 과연 충분히 넣느냐 이익에 안 넣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안 넣었을 때는 우리는 뭘로 하죠? 제가 아까 리레이팅 할 때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멀티플이 올라갈 거다. 네. 멀티플이 예전에 봤던 멀티플 레인지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위쪽으로 충분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주를 제가 바라보고 있고 금융주는 뒤에 가서 또 조금 어려운 디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증권 쪽도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배당도 잘 주잖아요. 배당 좋죠. 네. 그 작년에는 은행주, 그러니까 금융주가 그렇게 금융주도 배당도 좋죠. 리레이팅이 돼버렸고 네. 올해 들어와서는 증권주가 진짜 불을 뿜네요. 저는 증권주하고 은행주하고 보면 저는 증권주를 더 많이 실으시고 은행주는 좀 그거에 상대적으로는 비중은 좀 많이 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숫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것이 결국 이 상법 개정이 통과됐을 때 결국은 그 자사주 보유에 대한 어떤 소각 부분, 그 다음에 그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막 좋아지지 않겠냐 이 기대가 막 부풀면서 지주사들에 대한 폭등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어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왜냐면 어떤 분은 걱정해요. 왜 예전에 불장의 마지막은 지주사였다. 지주사의 급등.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그랬죠. 예, 예전에 그랬죠. 제가 재밌는 말씀 또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건설 제가 담당도 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건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 또 지주 관련되는 회사가 삼성물산 같은 게 또 껴있고 그래가지고 지주사도 제가 담당했던 그래요?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주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제가 여기 차트 표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의 재평가를 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주사라는 게 뭐예요? 밑에 자회사들,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되면 뭐죠? 이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대표적인 주식들이 뭐 주식회사 한화 같은 거, 그렇죠. HD 현대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사업으로 돈 많이 벌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밑에 자회사들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회사들 주가는 왜 올라갔죠? 여기가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정 수준의 시장 재평가 이 얘기가 뭐냐면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주사의 뭐 멀티플을 PBR 기준으로 0.8배 이상으로 가면은 뭐 상속세율이나 뭐 상속세나 뭐 이런 거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저 밑에 PBR 기준으로 저 밑에 있는 회사들, 지주사들이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호재는 주주환원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상법 네. 개정되고 뭐 그리고 지배구조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물적 분할 이게 우리가 항상 머리 아픈 거잖아요. 아, 이게 LG화학이 아주 정점을 찍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물적 분할이 뭔지를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신주 우선 배정 이거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치.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딱 물적 분할 상장하고 나서 직원들은 그 신주를 막 주는데 기존에 그거 보고 투자한 주주들은 멀뚱멀뚱 구경만 하다가 네. 손실 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재산 증식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시장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여기 귀를 막고 있다가 이 귀를 여는 지금 시대 이쪽으로 좀 들어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8.15 모니터 같은 경우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떠들면은 그게 뭐 예전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던 게 지금은 빨리빨리 반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 정말 많은 서학개미 혹은 일본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쪽은 이런데 왜 우리만 이래? 아니 저는 외국인 투자자를 20년 동안 이렇게 담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맨날 미팅을 이렇게 자주 했는데 보면은 뭐 여기는 안 그래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매일 저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푸시를 왜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걸 왜 안 해?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이제 저한테 보였던 건데 어쨌든 밸류에이션 이 지주사들은 이 밸류에이션들을 뭐 PBR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NAV 그러니까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지분 가치가 뭔가 혹시라도 또 영업 가치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자사업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 가치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렇게 리레이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가치가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또 땅이나 뭐 좀 가지고 있는 게 투자 자산은 좀 있나 그것도 좀 보시고 영업권 상각할 거 좀 없나 이런 거 상각할 거 좀 추려내시고 그리고 순차익금 같은 것도 좀 빼주시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게 NAV인데 그 NAV 대비해서 과거에는 할인 정도가 뭐 7, 80% 됐던 게 60% 줄고 최근에는 점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올 리포트 보니까 외국계에서는 뭐 20, 30% 수준까지 할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치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50%, 60%까지 할인했던 거를 더 줄여가지고 야 좋게 봐주자, 좋게 네. 봐주자 이렇게 봐주려고 하는 경향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증권은행 할 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여기도 뭐 시장 활성화 그리고 적정 수준의 시장 재평가 똑같은 공통 사항인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어렵죠. 영업 레버리지로 봤을 때 은행이요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본하고 총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하려면 은행 자본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예금으로 들어온 거 그거 활용해 가지고 대출 일으켜 가지고 주고 또 뭐에 투자할 거 있으면 은행채 발행해 가지고 돈 당겨 가지고 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레버리지가 한 12배, 13배 돼요. 아, 엄청 레버리지가 크다고요. 우리가 신용 쓸 때 레버리지 얼마 주죠? 뭐 200%, 뭐 250% 뭐 이 정도 주나요? 근데 그거에 대비 신용도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은 그게 아니고 12배, 13배를 레버리지 한다니까요. 북을 보면. 근데 증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한 10배 내외. 이 정도까지. 그래서 레버리지로 봤을 때는 은행이 훨씬 레버리지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그걸 이제 평소 때는 모르는데 위기 국면으로 가고 금융위기 국면으로 가면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10%, 20%쭉 빠져버린다. 은행 박살나죠. 그렇죠. 지난번에 국채, 미국채 가지고도 미국 은행들도 그랬는데 중소은행들. 네, 그렇게 되는 국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는 하시는데 위기 국면으로 가면 여기만큼 레버리지가 큰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레버리지를 많이 하면 ROE 돈은 잘 많이 버냐? 벌죠. 봤을 때는 그건 또 아니에요. 증권이 더 잘 벌어요. 아, 은행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 증권이 좋아, 은행이 좋아? 그러면 나는 증권이 좋습니다. 왜? 아니 뭐 활용을 잘하고 ROE가 훨씬 좋아지는데요. 근데 이 증권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헷갈려 하는 게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십수년 네. 거의 20년 동안 증권주 하면은 그 재미없고 PBR 그냥 0.23 정도의 네. 인기 없는 네. 이 섹터 이 주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막 오르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니야? 이거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활성화. 시장 활성화. 시장 활성화에는 두 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래대금이 지금 시장 거래대금이 올라가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그 시장 활성화도 있고 두 번째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IB 딜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딜이 많아지면서 IB 사업 소득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거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우리가 지금 경제가 마이너스대로 지금 근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에서 만약 이게 2%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는 국면에 지금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개를 예전에는 좀 밑으로 이렇게 보셨다면 고개를 조금 들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말 많은 섹터들 가운데서 정말 1년 가까이 눌렸던 이상, 네. 눌렸던 섹터가 2차 전지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반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도체 요즘 미국도 엔비디아 다시 시총일이 올라섰고 흐름이 좋은데 네. 이 반도체주의 어떤 이제 반격이 시작돼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시작이 됐죠. 저는 지난 몇 달 동안의 8.15 모니터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그랬죠. 드렸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올라갈 때는 훨씬 가벼운 SK 하이닉스예요. 왜? 우리가 시장에서 좀 어려운 말로 베타라는 게 있어요. 각 주식마다 베타라는 게 있습니다. 다 주식들이 성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심한 면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활발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그렇듯이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베타는 2가 넘어가요. 네. 시장이 10% 올라가면 SK 하이닉스는 2배 이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보시면 2배 이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위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에 가서는 베타가 큰 놈들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라고 베타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반밖에 안 돼요. 네. 1.3배, 1.3이거든요. 삼성전자의 베타가.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시장이 10% 올라가면 얘는 한 13%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변동성이 그 정도 이제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보시는 분들 야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밑으로 밀릴 수도 있어. 방어적인 느낌에 나 시장 가는 것만큼 먹고 싶어 그러면 삼성전자를 고르실 거고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고 나 변동성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 위로 업사이드를 많이 볼래 하는 분들은 베타가 큰 거를 이제 사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면은 주가 상승률 제일 높았던 게 뭐 팔란티어, 그렇죠. 테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베타가 얼마 되는지 해서 다 2가 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3X 이런 거 사시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3하면 6배잖아요. 얼마나 짜릿짜릿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서학개미들이 그런 거 많이 가서 우리가 베팅의 민족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를 고르실 때도 그런 이제 속성을 좀 알고 고르시면 되는데 이게 AI 우리 정부도 AI 관련돼 가지고 이쪽이 앞으로 키워줄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죠. 산업인 거잖아요. 지금 100조 지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 HBM 그 사가지고 네. HBM이란다. 그 H백 같은 칩 같은 거 사가지고 네. 우리도 뭐 저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된다 뭐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이제 많이 지어야죠. 이제 아직도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수요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AI는 뭐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매일 AI한테 물어보고 제 생각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 이렇게 제가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거예요. AI 관련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AI라고 할 때 뭐 돈 못 벌고 있는 AI 조그만한 중소형주들이 있고 AI인데 이제 HBM 같이 확실한 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뭐 그렇죠. 하이닉스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AI 관련주가 지금 이익을 좀 못 내고 있는 데가 많다. 그래서 높은 PSR 그러니까 이익이 나와야지 PER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렇죠. PER이라는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매출이 얼마야? 그거 매출을 기준으로 잡아내는 게 PSR이거든요. PSR로 봤을 때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주도 뭐 마찬가지예요. 상당한 그 부담이 있어가지고 저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을 때부터 야 이거 참 높고 상당히 높은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쪽은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임하시면 좋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조금 다르죠. 네.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위쪽으로 조금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네요. SK 하이닉스가 각도가 이제 가파라지기 시작했다. 다르네요. 네, 다르죠. 이게 반응하는 느낌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술할 때 우리 시장이 캐치업 랠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올라가면 베타 플레이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얘들을 안 살까요? 업황을 떠나가지고 베타 플레이로서 살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시장에는 또 알파라는 개념이 또 있잖아요. 알파는 뭐냐? 이 개별 기업의 뉴스나 개별 기업의 호재, 펀더멘탈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알파로 봐도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좋은 뉴스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올라가고 개별 기업도 뭐 호재가 좋다고 그러면 알파, 베타 양쪽에서 제일 좋은 SK 하이닉스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보다는 더 시장에서 선호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것도 물론 우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거니까 네. 그런데 소부장 들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맞죠. 이 소부장 어제 들고 같은 있으신 경우도 네. 뭐 시장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덜 올라가고 리노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새 그래가지고 포모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지수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 중소형주가 도대체 폭이 너무 작거나 안 움직이는 거라.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소부장 IT를 사시는 분들의 성향은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주사나 저 PBR이나 배당주를 샀을 리가 없어요. 맞아요. 다른 동네예요. 성향이 달라요. 사고 싶다가도 야 주가가 저렇게 올라오는데 저 증권주를 나보고 사라고? 못 저 사죠. 지주사를 사라고? 안 오세요. 원래 증권주 금융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증권 투자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똑같아요. 투자자들이 보통 하던 섹터잖아요, 네, 저쪽이. 네. 그러니까 리레이팅. 아까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리레이팅. 이익이 늘어나서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리레이팅. 멀티플이 지금 위로 올라가는 국면이다. 무슨 멀티플? 눌려있던 멀티플. 거기에서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해당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알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HBM을 해가지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D램에서 급기야는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세계 1등이 됐다. 라고 할 때는 리레이팅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에서. 그 점을 좀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소부장 들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한 30%, 40% 이상 물리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아주 좋았었으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빠진 거니까. 근데 이제까지 보면은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소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또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팔지도 못하는 거라 지금 옮기지도 못하고 이제 네. 올까 언제 좀 얘네가 다 오를 만큼 오른 다음에 우리 차례가 와야 되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안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빠지는 건 아니니까 좀 덜 올라가가지고 속이 막 그렇죠. 터지는 이제 그 정도니까 조금 뭐 순서를 기다리시면은 전반적으로 옮기가. 이럴 때로 옮기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버텨야죠. 아니 지수가 3천 가면 그러면 지금 제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항상 종목에는 알파와 베타라는 게 있다니까요. 소부장들도 베타가 높아요. 네. 높은데 최근에만 조금 그렇게 좀 더디게 가는 것뿐일 뿐 제가 볼 때는 그 온기가 좀 퍼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요즘 건설주 아까 아주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다. 내가 건설 전문이다 얘기하셨는데 네. 요새 이거 어디 기대 가져도 됩니까? 왜냐하면 글쎄 추경이 과연 이 건설 쪽으로 빠져나갈까? 근데 이런 거죠.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파급 효과가 제일 큰 게 건설이긴 하죠. 건설이잖아요. 건설 쪽 일용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를 확 만드니까. 아니 집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하나 지면은 거기 들어가는 자재나 뭐 사람이나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일본에서 맨날 뭐 했나요? 예산 늘려가지고 맨날 사람 안 다니는 도로 깔고 맨날 그 짓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 올리는데 뭐 그것만한 빠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정부도 그런 걸 생각을 할 텐데 그거 이외에도 뭐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누워 있어도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항상 지금 눌려있던 회사들 보면 오른쪽에 보세요. ROE 대비 여전히 낮은 PBR. 무슨 얘기냐? 항상 반값밖에 안 했어요. 지금도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일부 주식 빼고는 아직도 이래요. 아직도 반값밖에 안 해요. 제가 증권주, 은행주 계속적으로 그래도 리레이팅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ROE 대비 여전히 PBR이 낮아요. 네. 증권주와 비슷하게 건설주도 그래요. 낮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ROE 대비 해가지고 이제 목에 찰 정도로 주가가 이제 왔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여전히 싼 것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것 때문에 조금 기간 조정이나 뭐 일시적으로 조정이 온다고 그러면 다시 좀 고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이 뭐냐면 주택 공급을 늘려가지고 그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은 계속 유지하겠다, 늘리겠다 그랬죠.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떨어뜨리겠다는 것도 아니야. 안정화시키겠다. 수급이 맞게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제 시스템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영업 레버리지도 은행이 이렇게 레버리지가 크다니까요. 12배, 13배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돈을 당겨가지고 대출을 일으키고 막 한 건데 그렇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10%, 뭐 15% 이렇게 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위험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관리 모드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래서 이게 금리 때문에 조금 올라갈 여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튀는 것도 지금 문제. 너무 많이 깔아하는 것도 문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니 뭐 늘리는데 뭐 건설사가 피해를 볼 일은 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열흘 동안 보면 그 전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열흘 동안 보면 이제는 뭐 IS 동서 이게 뭐 시행 이런 거 하는 회사일 건데 이런 회사들도 금리 뭐 이슈도 있고 부동산 또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또 신정부 들어오니까 그동안 6개월 동안 눌려져 있던 불확실성 야 이거 투자를 해야 돼 뭐 시행 사업을 시작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고 현대건설을 계속 짱짱하게 지금 올라와 있고 여기는 뭐 건설만 있는 게 아니고 원전 관련돼서도 제가 테마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도 주가를 계속 리레이팅을 지금 시켜 오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체코에서 원전 여기는 원전 얘기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원전 얘기 나오니까 좀 고개를 들려고 하는 거고 GS건설은 우리가 또 주택이나 뭐 아파트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또 보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아, 그렇죠. 이런 걸 또 여기다가 사업으로 이제 뭐 붙이는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순수한 건설 회사가 아니라 여기에 신사업들을 지금 붙여가면서 거기서 주가 리레이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ROE 대비해서는 PBR이라는 애가 여전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HDC 현대산업개발 제일 밑에 있는 회사인데 좀 안타깝게 항상 저평가예요. 이 회사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데이터 센터 한다고 옛날에 제가 뉴스 나온 걸 봤거든요. 돈은 많이 버는데 광원대역인가요? 그쪽에서도 또 시행한다고 뭐 그것도 돈 많이 번다고 하고 하는데 아직도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어요. 비슷하게 받는 데가 뭐 DLENC 이런 데인데 그렇죠. 되게 가장 네. 저평가된 주식 저는 뭐 이러더라고요. 이쪽에서 뭔가 또 리레이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싶어요. 시장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아니 근데 난 모르지만 진짜 DLENC 말씀하시니까 그건 정말 오래됐잖아요. 가장 저평가된 건설주 해가지고 네. 나온 왜 그렇게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칼을 뽑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네. 다른 건설사하고 똑같은 네, 거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대림 산업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죠. 삼호 개발도 있고 뭐 고려 개발도 있고 그렇게 다 이제 짬뽕돼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익은 많이 나는데 이익이 많이 나니까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싸잖아요. 근데 누가 건드리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리레이팅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레이팅 되는 이 한국 증시에서 말씀하신 저것들이 옥인 것 같아요. 근데 석도 있겠죠. 그러니까 옥석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아니면 살려는 주식을 어떻게 옥으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초반에 올라갈 때는 이제 덩달아서 올라가는 덩다리 플레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권주도 그랬고 건설주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뻗어나가는 대장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주들이 목에 차는 국면이 이제 조만간 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날 안 찾기 시작한다고요. 너무 네. 올라가면 주가라는 게 좋은 회사 좋은 주가도 있지만 좋은 회사 비싼 주가라는 것도 있거든요. 비싼 주가가 돼버리는 순간 변심을 해요. 투자자들은. 시장은 또 싼 거 뭐 없나?
그런 걸 찾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다른 이제 개별 종목 그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갭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야, 저런 게 진짜 또 그 다음 차기 주자네. 그런 거를 보시면서 계속 저변을 넓혀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주도 그런 지금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주사도 아니 주식회사 하나나 HD 현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 그러면 우리가 뭐 주 LG나 뭐 SK나 뭐 이런 것만 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부지런하게 좀 고르시면 좋겠다. 근데 너무 대장주로 가 있는 거는 조금은 이제 목에 찰 국면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한테 좀 눈길을 좀 주셔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작년 말서부터 한국 증시의 강세장을 이야기하시면서 외로운 투쟁을 하셨던 강관우 대표님.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화답하니까 또 그 가운데서도 믿고 막 이렇게 그 응원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 우리 주식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믿어주고 응원하셨던 네. 분들 한마디 하시죠. 어쨌든 그 시장은 반은 또 반대편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세에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한데 위기 국면에 있을 때는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결국은 과거의 역사, 과거의 교훈을 좀 보셔라.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이런 환경이 펼쳐질 때는 좀 마음가짐을 바꾸면서 좀 변화를 시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강관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